2024년 5월 15일 이른 아침, 프놈펜 외곽숲 근처의 한적한 흙길을 새벽 햇살이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고요함이 감돌았죠. 하지만 이 평화는 순식간에 한 남자의 비명소리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농부인 차이 씨는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농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숲풀 속에 짙은 파란색 여행용 캐리어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버린 쓰레기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가 퍼져나왔고 차이 씨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가장자리를 따라 짙은 핏자국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덜덜 떨며 그는 수풀을 헤치고 조심스럽게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안에는 젊은 아시아 여성의 시신이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 일부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두 눈은 극심한 공포를 머금은 채 감겨 있었습니다. 목과 팔 여기저기에는 길고 잔혹한 학대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구겨진 비닐 위로 길게 흩어진 머리카락이 비극적인 광경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은색 단풍잎 모양의 작은 목걸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차이 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고요했던 숲에 울려 퍼져 근처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사람들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무도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실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해당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 햇살과 잔혹한 죽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장에 모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곧 캄보디아 경찰의 최우선 수사 사건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내고 미스터리한 범죄의 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수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캄보디아 왕립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방은 곧바로 법의학실로 옮겨졌고 안에서 발견된 젊은 여성의 시신은 사망한 지 사흘에서 닷새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뚜렷한 신분증이나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했지만 수사관들의 눈빛 속에는 더욱 큰 비극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여행 가방에서는 선명한 지문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는 찢어진 은색 비닐과 스며든 피, 그리고 짙은 시신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잔혹하게 흔적을 숨기려 한 정황이었습니다. 법의학팀이 DNA 분석을 진행하는 동안 캄보디아 경찰은 즉시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해자의 외모가 한국인과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파견된 특별수사팀이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능력으로 유명한 김민준 팀장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현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여행 가방을 응시하더니 곧 시신 발 뒤꿈치에 남은 작지만 의미심장한 긁힌 자국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흔적이 진실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그녀를 공포의 끝자락까지 밀어넣은 것일까요? 잠시 후 DNA 정보와 출입국 기록을 대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강지한 26살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석 주 전 실종 신고를 했었습니다.
범죄 경력도 없고 어떤 조직과도 관련 없는 평범한 청년. 그녀는 누구였으며 왜 이국의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며칠 동안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유일한 단서로 보이는 단풍잎 목걸이 하나가 증거 봉투에 봉인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를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김 팀장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질문은 점점 늘어나는데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여행 가방 속에 감춰진 죽음, 한순간에 끊겨버린 삶,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비밀. 이 사건은 시작부터 이미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의 냄새를. 뒤 내리는 잿빛 서울. 김민준 형사는 지연의 가족이 살던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단풍잎 모양의 목걸이를 꺼내 보이자 지연의 어머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2해 전 딸의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따뜻하고 소중했던 그 목걸이는 이제 딸의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연은 원래 밝고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IT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었죠. 그러던 약 6달 전 지연은 캄보디아에서 잠재력 있는 IT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했습니다. 가족들도 놀랄 만큼 높은 연봉 제안까지 받았다니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이후 지연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영상 통화는 뜸해지더니 사라졌고 대신 카카오톡으로 급한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이 얘기는 취했고 목소리는 항상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며 총액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했지만 가족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이 꿈을 이루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캄보디아에 있는 지연의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말했던 현대적인 스타트업과는 전혀 다른 낡고 어두운 집단 숙소였습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된 지연의 휴대폰은 내부 데이터가 거의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증거 은폐 혹은 누군가의 개입. 남아있던 연락처 목록에서 김 형사의 시선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가장 많이 남겨진 이름. 미스터 한. 그는 누구인가? 왜 지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모든 비밀은 그 사람에게 이어져 있는가? 서울로 돌아온 김 형사를 향해 지연의 부모님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 아이가 헛되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김 형사는 손에 쥔 목걸이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모관을 틀어막는 분노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연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어두운 무언가에 휘말린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달콤한 함정. 곧 드러날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모든 범죄의 시작. 바로 미스터 한이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온 김 형사는 지연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름 하나. 바로 한동현. 마치 모든 사건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신원 파악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동현, 30대 초반의 한국인. 단정한 외모,
매너 좋은 태도, 그리고 사람을 쉽게 안심시키는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남자.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독처럼 치명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지연이 일했다던 IT 스타트업 프로젝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설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프놈펜 외곽 몇 시간 떨어진 한 지역.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특별자치구역으로 엄격하게 봉쇄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즈니스 단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언더그라운드 세계에서는 국제범죄의 중심지로 악명 높았습니다. 밤이면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이 화려함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 낡은 공장 건물들 안에서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갇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지친 표정, 생기 없는 눈빛, 마치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처럼. 지연의 아파트 주변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웃지 않았고 때로 눈이 빨개진 채로 돌아온 날도 있었다고. 어떤 밤에는 잠긴 문 뒤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때 아름다운 꿈을 품었던 한 소녀가 거짓으로 포장된 인생 역전의 꿈에 짓눌려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김 형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현, 그는 브로커였습니다. 높은 연봉의 IT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 청년들을 이곳으로 유인한 뒤 실제로는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투입시키는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수상한 점은 지연이 실종된 직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연을 캄보디아로 데려온 인물. 지연이 살해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의 증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뚜렷하고 너무 노골적입니다. 김 형사는 자치구역을 둘러싼 고압 철조망 앞에 서서 철벽 같은 장벽 뒤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검은 손은 한동현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놈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미스터 한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결이 되었고 김민주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 깊숙이 이 거미줄 같은 범죄 조직에 침투하기 위해 김 형사는 몇몇 캄보디아 경찰들과 비밀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한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기술 및 금융 분야 확장을 원하는 기업가처럼 행동했습니다. 차가 특별자치구에 가까워지자 김 형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미야만 땅 한가운데 거대한 복합 단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튼튼한 외벽, 빽빽한 CCTV 감시망, 그리고 언제든 총을 들 수 있는 무장 경비들. 그곳은 마치 침입할 수 없는 요새 같았습니다. 철조망 위로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고 넘어서려는 자는 목숨을 잃는다는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안쪽은 화려한 불빛에 잠들지 않는 도시처럼 보였지만 김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생명의 빛이 아니라 갇혀버린 영혼들의 절규를 비춘 단사광이라는 것을. 뒤편으로 가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장이 줄지어 있었고 작은 틈새로 보이는 것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표정하게 일하는 젊은 사람들. 그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없고 키보드 소리만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거대한 사기 기계의 박동처럼. 캄보디아인 경비 한 명이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사냥감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어요. 김 형사가 수집한 정보는 그를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자는 노호.
동남아 전역에 영향력을 뻗친 악명 높은 중국계 범죄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잔혹하고 권력에 굶주린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르는 범죄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한국인을 주요 표적으로 한 온라인 금융 사기,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 감금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강요, 대규모 자금 세탁. 이곳에서 사람은 단지 상품일 뿐, 숭배받는 건 돈입니다. 김 형사는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무고한 이들을 속이는 일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강한 의지의 그녀. 어쩌면 그 반항심 때문에 지연은 제거해야 할 눈의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동현은 단순한 말단이 아니라 지연 같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김 형사는 찬란하게 빛나는 자치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듣지 못하는 울음, 탐욕과 폭력에 짓밟힌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의 거미줄을 끊어내려면 먼저 그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노호가 이빨을 드러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사는 지연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김 형사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조직의 두목을 쫓기보다 사건의 진실을 직접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들을 찾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좋았습니다. 김 형사와 그의 팀은 자치구 주변의 교통망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물류기사, 택시 운전사, 배달 직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압적인 방식 대신 안전보호 목록 제공, 소액의 사례비, 철저한 신원 비공개, 법률 지원 보장 등 정교한 설득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결국 한 배달 기사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큰 대가를 받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치구 내부에 따로 격리된 특별구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은 철문으로 잠겨 있고 소수의 권력자들만 출입할 수 있으며 철저한 경비가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 소리, 그곳으로 끌려 들어간 여성들이 다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광경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지하 통로와 임시 감금실이 존재하며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잔혹한 처벌이 가해진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형사는 이 증언을 통해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외모 특징이 지연과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지연이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폭력과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형사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압수한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으며 숙소 주변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희미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외딴방에서 강제로 접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보안 케이스가 씌워진 특수 휴대폰에서 복구된 것으로 피해자가 압수당하기 전 증거를 남기려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경비원 출신의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동현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큰 사건 이후 감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동현이 자백을 강요받고 있으며 아직 중요한 증거를 쥐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김 형사는 흩어진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증언, 영상, 복구된 데이터, 각각의 단서가 모여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모호한 정황을 확실한 증거로 바꾸는 것.
살아있는 피해자를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급습을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김 형사는 조용히 그 불법 자치구 내부에서 비밀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감춰진 지하 통로를 따라 이동하던 그는 두꺼운 자물쇠로 봉인된 묵직한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문간, 곰팡이 냄새와 녹슨 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 형사가 손전등을 비추자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한동현. 서류에 적힌 깔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눈빛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빛이 그를 비추자마자 한동현은 벽에 바짝 밀착한 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노랑 호랑이한테 내가 뭐 말했다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김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고함도 협박도 없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지연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로 당신에게도 벌어질 겁니다. 그 한마디는 굳게 잠겨있던 그의 심리를 솜두리째 열어젖혔습니다. 한동현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김 형사가 강지연의 이름을 꺼내자 마침내 그는 무너져 내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진실 앞에 몰린 주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끊어질 듯한 목소리 속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지연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브로커였다는 사실. 지연이 처음에는 강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동원되었지만 한국 피해자들의 삶이 망가지는 현실을 견디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격리구역에서 성접대를 강요받는 여성들을 촬영해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연은 자신을 믿고 도움을 청했지만 그게 그녀의 마지막 실수였다는 사실. 노랑 호랑이가 눈치챘습니다. 지연은 붙잡혔고 고문당했으며 마지막엔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모든 걸 한동현은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고 절규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겁했어요. 하지만 그가 아직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연이 숨기고 간 휴대폰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특수보호 케이스 속에는 지연이 직접 촬영한 결정적인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동현은 그 휴대폰을 김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마치 지연의 마지막 희망을 정의로 이끌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맡기듯이 김 형사는 휴대폰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지연이 그의 곁에서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김 형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휴대폰 속 증거와 한동현의 자백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김 형사는 즉시 캄보디아 왕립 경찰 대표,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국제 정보 지원을 받는 소규모 특수부대를 모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치구의 지도, CCTV 사진들과 흐릿한 영상이 스크린에 투사됩니다.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작전 계획은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캄보디아 특수부대는 주공격을 담당하고 김 형사의 팀은 정보 수집과 고립된 구역 위치 파악, 발견된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맡았습니다. 후반에는 법의학팀과 구조팀이 대기하며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인터폴과 대사관은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피해자 소환과 국제적인 증거 처리를 지원했습니다. 습격 시간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밤. 범죄 거래가 가장 활발하지만 보안 순찰이 느슨해지는 시간. 기습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김 형사는 예상 탈출로, 돌입 지점,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혼란 속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암호명과 신호 절차를 부여받았습니다. 철저한 보안 유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작전 정보는 급히 소수만 알고 있었고 모든 연락은 암호화되었습니다. 김 형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고음 하나 새 나간다면 이 계획은 곧바로 참사가 됩니다. 그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긴급 철수 계획까지 준비했습니다. 노출될 경우 인원을 보존하고 다른 밤에 다시 포위 작전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곧 누군가의 생명이 더 위험에 놓인다는 뜻임을. 생존자 구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팀은 잠금장치 파괴 장비, 응급처치 키트, 피해자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 인력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언론 대응 계획까지 마련하여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확보되고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의 불안과 남은 피해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동 전, 김 형사는 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하지만 결연한 눈빛들. 그는 지연의 속삭임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꼭 구해주세요. 그 말은 이제 그의 약속이자 아빠. 그리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차량이 조용히 기지를 빠져나가자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무전기에 조용히 두드리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작전 개시. 그리고 숨소리조차 날카롭게 긴장된 침묵 속에서 그들은 불의 요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운명을 좌우할 사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그 지역 전체를 짙은 장막처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 희미한 달빛은 무거운 먹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마치 자연조차 곧 일어날 중대한 사건을 알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캄보디아 특수부대와 김민준 형사의 팀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한 걸음씩 목표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동시 돌입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굉음이 정막을 갈라버렸습니다. 진입, 김 형사가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전술 모자에 부착된 라이트가 번쩍 켜졌습니다. 노호의 무장 경비원들이 즉시 대응했고 총성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그 지역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김과 동료들은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 안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보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붉은 경고등이 악몽의 폭로를 알리듯 깜빡였습니다. 계획대로 팀은 곧바로 분산되었습니다. 지원팀은 본관의 경비를 저지했고 김은 소규모 팀을 이끌고 격리구역, 여성들이 감금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였지만 김은 한동현의 진술과 파일 덕분에 모든 위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폭발음과 함께 열려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머리가 흐트러지고 공포에 질린 눈빛의 수많은 여성들. 지옥 속에서 기적처럼 나타난 경찰을 보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구하러 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관이 크게 외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탈진한 이들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연의 영상 속에 등장했던 박수진도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을 보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울며 사라질까 두려운 듯 김의 발을 꼭 붙잡았습니다.
지연, 그녀가 저를 도와줬어요. 제발 다른 사람들도 구해주세요. 그 말은 딤의 가슴을 조여왔고 그는 단 1초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구조와 보호가 진행되는 동시에 딤은 최우선 목표 노호를 추적했습니다. 교활한 두목은 쉽게 잡힐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밀 탈출 통로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총알이 벽을 스치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노호는 미친 듯 총을 난사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지연과 수많은 희생자의 삶을 떠올린 딤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결국 노호는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제압되었고 거친 문신이 가득한 손목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끝났다. 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복학시설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과 가족을 찾는 목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뒤섞이며 희망의 빛이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여성들은 공포와 희망이 엇갈린 눈빛으로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서로를 껴안는 이들도, 땅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밤, 프놈펜의 하늘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심장을 되찾았으며 어둠은 정의의 빛 앞에 무너졌습니다. 지연의 사건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급습 작전 이후 그 범죄 자치구는 마침내 붕괴했습니다. 노호와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국제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송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두어왔던 철문들은 부서지고 자유와 정의의 울림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실종된 가족의 소식을 하루하루 기다리던 이들에게 단디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캄보디아에서 국제법의 엄격한 감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노호는 인신매매, 살인, 자금 세탁, 강제 성매매 등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량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현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핵심 증거를 제공한 공로로 감염을 받았지만 범죄 조직의 가담한 대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 또한 장기형을 선고받으며 그들의 범죄 제국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치료와 의료 지원을 받고 사회단체의 도움 속에 조금씩 상처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박수진은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딤 형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한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딤 형사는 서울에서 지연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지연의 단풍잎 목걸이를 전달받는 순간 지연의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지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소녀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국제 기자회견에서 딤 형사는 단단하지만 깊은 고민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외의 높은 연봉을 미끼로 한 일자리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아무도 자신의 삶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경고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해외 고액 연봉 일자리.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경계하십시오.